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강의에서는 내충격 설계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충격 응답 스펙트럼 이것을 이용해서 이런 내충격 설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종종 다루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쇼크 리스폰스 스펙트럼, 충격 응답 스펙트럼은 많은 경우에 이 건축이나 토목 관련된 구조물들을 설계할 때 이 내용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그런 오히려 건축 구조물이나 토목 구조물 관련된 문헌과 연구 내용에서 종종 더 흔하게 등장한다 하는 내용들을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는 게 이 지진 같은 게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지진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어서 지진이 어떻게 오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감각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지진이라는 게 뭐 생각해보면 물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땐 지진이 뭐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가해지는 그런 지진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지진들이 아주 강력한 지진들은 처음에 올 때 아주 강력하게 꽝 하고 펄스 형태로 가해져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진과 같이 짧은 시간에 큰 충격량이 올 때 이때 이제 이런 지진에 의해서 가진되는 그런 구조물, 토목 구조물이나 건축 구조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구조물들이 파괴가 안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내충격 설계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는 별로 볼 수가 없는데요. 일본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일본은 예전부터 지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일본의 오래된 건축물들, 뭐 절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 구조물에 이런 집이 있으면 그 집 밑에 기반에 이런 통나무들로 이렇게 굴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 구조물은 얘가 좌우로 움직일 때 말이죠. 통나무로 그냥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좌우로는 강성이 거의 0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땅이 좌우로 꽝 하고 흔들리면서 이렇게 횡파가 전달되어 올 때 그거에 의해서 이 구조물이 이런 통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냥 좌우로 그냥 흔들리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기만 하기 때문에 이 구조물에는 아무런 충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성을 갖다 이렇게 낮추게 되면은 아무런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내진 설계의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이론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론적으로 해석적으로 따질 때 앞 시간에도 다뤘듯이 펄스를 통상 사각파로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래서 사각파로 가정해서 일자유도 진동계에 대해서 우리가 충격 응답 스펙트럼을 구했을 때 타우분의 T1이 0.5보다 큰 경우에는 그 카파 맥시멈 값이 2가 되고 그리고 타우분의 T1이 0.5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그 값이 우리가 2배 사인 타우분의 파이 T1 값으로 주어진다 하는 걸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설계를 한다 그러면 이 T1 값이라는 것은 이게 외부로부터 가진되는 그 펄스에 가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은. T1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주어지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거는 뭐 1ms 이하의 아주 짧은 시간 그런 시간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으니까 조절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타워 값입니다. 이 타워는 바로
우리가 이런 구조물의 고유 주기가 되는 거죠. 고유 주기를 우리가 조정한다는 것은 고유 진동수를 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유 진동수는 질량과 강성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기 때문에 질량은 보통 구조물에 의해서 질량을 우리가 크게 변화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안 시키지만 강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이 타우 값을 변화시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타우분의 T1 값이 요 범위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0.5보다 작도록. 왜냐하면 0.5보다 크게 되면은 이 동학 장비의 맥시멈 값이 2가 돼버리기 때문에 동적 응답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은 설계이기 때문에 요 범위에 들어가도록 설계를 하는 거죠. 요 범위에 들어가도록 설계했을 때 동적 응답 스펙트럼 값이, 충격 스펙트럼 값이 요렇게, 쇼크 스펙트럼 값이 요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요 타우 값을 작게 해서 요 범위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이 카파 맥시멈 값을 갖다가 아무리 커도 정적인 변형이 동적 응답이 정적 변형보다는 작게 그렇게 설계를 하고 싶다. 그게 카파 맥시멈 값이 1보다 같거나 작게 설계한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은 이 카파 맥시멈 값이 2 사인 타우분의 파이 T1이 1보다 같거나 작다. 그러면 사인 값이 2분의 1보다 같거나 작다는 얘기인데, 사인이 2분의 1보다 같으려면 요 안에 있는 게 6분의 파이가 되죠. 30도. 그래서 타우분의 파이 T1이 6분의 파이보다 같거나 작다.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즉 여기서 양쪽에서 파이를 없애고 이 식을 정리해 보면 타우 값이 고유 주기가 6T1보다 크게 설계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고, 요거를 고유 진동수로 바꿔서 요 식을 갖다가 적어 보면은 고유 진동수가 3T1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게 설계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 그 충격에 대해서 맥시멈 그 동적 응답을 이렇게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설계가 가능하다. 즉 진동계의 고유 진동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이런 충격, 내충격 설계의 요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강성을 갖다가 충분히 높여줌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적 변형을 갖다 줄여주는 설계를 할 수 있죠. 정적 변형이 너무 커지면은 안 좋으니까요. 그런데 그 정적 변형을 충분히 줄여주기 위해서 강성값을 너무 크게 해줘버리면은 내충격 설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유 진동수가 너무 커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지진에 대비한 내충격 설계도 하면서 또 그런 그 구조물의 정적 변형도 적절한 값으로 이하로 줄여주려면은 그 강성값을 적정한 범위 내에 위치시켜야만 두 가지 요구 조건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내충격 설계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펴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측 그림에서 가진 시간이 요 T1 값이 3ms인 사각파가 질량 1kg, M이 1kg인 무감쇄 진동계에 가일 때 그 동확장 계수 값이 0.3 이하가 되도록 그렇게 내충격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강성 값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데 이때 이 그 질량의 처짐이 1mm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강성이 충분히 커야 얘가 그 자기 자중, 1kg의 자중에 의해서 늘어나는 길이가 1mm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강성을 충분히 키워야 되는데
근데 너무 크게 되면은 내충격 설계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기 위한 강성의 범위를 구하는 것이 이 문제의 요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충격 설계에 의하면은 카파맥스가 2배 사인 타분 파이 t1 이게 0.3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랬죠. 이렇게 만족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족해야 되니까 사인 타분의 파이 t1이 0.15보다 커야 되고, 그렇게 하면 2배 오메가 t1이 0.1506이 돼야 됩니다. 이거 인버스 사인한 거죠. 그래서 오메가는 100.4 라디안 퍼세크가 되는 거고요. 100.4 라디안 퍼세크. 그리고 K는 요거에 의하면은 1080 뉴턴 퍼 메타보다 작거나 같다 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그런데 자중에 의한 처짐 조건에서 K분의 mg가 그 무게죠. 무게를 강성으로 나눈 값이 1mm보다 작아야 되니까 0.001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K는 9810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K 강성값은 9810보다는 크고 1080보다는 작은 이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만 이 두 조건을 내충격 설계 조건과 처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설계가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보죠. 어떤 무감세 진동계의 자중에 의한 정적 변형이 델타라고 할 때 외부로부터 델타 t의 시간 동안 사각파가 가진다 할 때 동적 변형이 델타를 초과하지 않으려면, 정적 변형이 델타고 동적 변형이 델타면은 카파 맥시멈 값이 1보다 크지 않으려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델타와 델타 t 사이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 그 식으로 기술해라. 그래서 카파 맥시멈 값이 2 사인 타우분의 파이 t 델타 t로 줬을 때 이게 1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조건에서부터 타우분의 파이 델타 t가 0.5가 되고, 그러면은 요 사인 값이 0.5가 되려면은 6분의 파이죠. 30도 사인 30도가 0.5니까요. 이 조건에서 델타 t가 6분의 타우보다 작아야 된다. 그런데 타우는 오메가분의 2파이. 또한 K 델타는 mg가 되기 때문에 타우는 2파이 루트 g분의 델타죠. 루트 g분의 델타니까 요거하고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델타 t가 6분의 타우니까 요게 6분의 요거 3분의 파이 루트 g분의 델타 요걸 만족해야 된다 하는 이런 식으로 조건이 성립되게 되겠습니다. 자, 내충격 설계 중에 낙하 내충격 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종종 일어나죠. 우리가 물건을 운반하다가 물건을 떨어뜨릴 때 그 물건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물건이 깨지면은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게 그런 물건을 갖다가 포장재로 이렇게 감싸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TV 같은 거를 운반할 때 보면 TV 안에 스티로폴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V가 이런 매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스티로폴이 구조가 가지고 있는 강성을 K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잘못 날라서 운반 차량에서부터 잘못해서 차량에서 내리다가 거기서 그 포장된 그 TV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 운반 차량의 높이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갖다가 h로 주고 그게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때 이 TV가 받는 가속도가 얼마냐 하는 것을 그 가속도 값을 어떻게 하면 줄여줄 수 있는가 하는 설계를 하게 됩니다. 왜 가속도를 다루느냐 하면은 이 낙하 내충격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그 전자기기에 들어가 있는 이 전자 회로들은 가속도에 의해서 그 회로들의 파괴나 이런 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속도 값을 줄여줌으로써 이런 내충격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질량이 M인 물체가 H만큼 떨어졌다. 그랬을 때 이 포장된 이런 그 물체의 지면에 닿는 순간의 속도를 갖다 구하게 되면은 그래서 M이 요만큼 떨어졌으니까 포장재의 그 질량은 무시할 만하다. TB 질량에 비하면은 하고 그래서 질량 M이 H만큼 떨어진 다음에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위치 에너지 mgh하고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의 관계에서부터 V가 루트 2gh가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동력학에서 배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포장된 요 TB가 지면에 닿는 순간 속도가 루트 2gh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닿고 나서부터는 얘가 이렇게 눌려서 들어가겠죠. 스트로포를 누르면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자유진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갔다 자유진동. 그래서 이 문제는 mx 플러스 kx는 0. 이 k는 스트로폴의 강성이 되는 거고요. m은 TB의 질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m의 초기 속도는 여기 지면 닿았을 때 루트 2gh가 되고 여기서부터의 변이를 측정한다 그러면 초기 변이는 0. 요거의 리스판스를 구하게 되면은 요 미분방 형식과 초기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것의 동적 응답을 구하면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져요. 요거 구하는 거는 여러분 앞에서 과정은 다 배웠으니까 여러분 각자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함수를 2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구해지죠. 그래서 가속도 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것의 맥시멈 값을 갖다가 구하게 되면은 가속도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그게 0이 되는 그 위치를 찾아서 그 가속도가 맥시멈 되는 값을 갖다 찾아보면은 이런 값으로 맥시멈 가속도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g분의 x g max라는 것은 결국은 최대 가속도가 몇 g가 걸리느냐, 중력 가속도의 몇 배가 걸리느냐 하는 값으로 그 값이 맥시멈 값이 주어지는데 그 값이 이런 함수로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델타 ST라는 것은 요 질량 mg가 무게 mg가 k에 의해서 눌리는 정도, 그게 델타 ST, 스태틱 디프렉션이 되는 거고요. 요 h는 여기 떨어진 높이 h가 되는 거고, 요 값으로 그 가속도, 맥시멈 가속도 값이 결정된다. 즉 이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얼마나 높이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가속도 값이 증가하는 거고요. 맥시멈 가속도가 당연히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스프링의 강성에 의해서 여기에 눌리는 요 정적 변형 값이 클수록, 정적 변형 값이 크다는 것은 결국은 K 값이 굉장히 소프트하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많이 눌릴 테니까 그거에 의해서 이 가속도가 줄어든다 이거죠. 정적 변형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정적 변형이 커진다는 거는 스프링이 소프트하면 소프트할수록 가속도는 얘가 받는 가속도의 맥시멈 값은 줄어든다. 그래서 이런 공식으로 되는데 물론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이 정적 변형이 여기 지금 주어지는 이 지면하고 얘가 충돌할 정도가 되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적 변형량이 어느 이하가 되면 또 안 된다 하는 조건도 같이 주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용할 때는 그래서 그런 그 내충격, 낙하 내충격 설계를 할 때는 이 공식을 가속도, 맥시멈 가속도 관련된 이 공식을 많이 이용해서 설계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제품이 현재 포장 설계로 낙하 시험에서 발생하는 가속도 최대값이 2g라 할 때 포장재를 바꿔서 최대 가속도 값을 30% 낮추려 하면은 포장재의 재료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결정해라. 그러면 2g 값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맥시멈 값이 2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은 여기 우변은 4가 되고 여기는 델타 ST분의 2H 플러스 2 되니까 델타 ST분의 2H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재료의 역률 강성에 의한 정적 변형을 갖다 델타 ST 바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가 30%를 낮춘다는 거는
결국은 그 값을 갖다가 우리가 그 값이 30%를 가속도 값을 낮추게 되면 이것이 2에서 1.4가 돼야 되죠. 2분의 1.4가 0.7이 되니까요. 30%를 낮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요거에서부터 델타 ST분의 EH를 구해보면 0.96이 되고, 그럼 얘하고의 관계를 살펴보면 델타 ST하고 델타 ST 바하고 관계는 3.125 델타 ST가 된다. 즉, 이 새로운 포장 재료에 의한 정적 변형이 3배 정도 돼야 된다. 더 많이 이렇게 정적 변형이 일어난다는 얘기니까 그 포장 재료가 훨씬 더 소프트하다는 얘기죠. 강성에 의한 정적 변형이 3.125배가 되려면 강성은 그 역수로 변화시켜야 되니까 원래 값에 요거의 역수는 0.32가 되겠습니다. 0.32배가 되도록 강성이 돼야 되니까 재료의 역률은 68%를 감소시켜야 0.32배가 되겠죠.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아까 언급됐던 정적 변형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이 문제에 주어지지 않았고, 실제 우리가 이런 걸 설계할 때는 그런 정적 변형에 의한 것들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거기까지는 고려를 안 하고 풀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가진 진동과 관련돼서 시스템의 특성을 우리가 측정할 때 어떤 진동계의 입력과 출력 신호를 갖다가 우리가 계측을 할 수 있다면 그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자기상관성 함수들을 먼저 구할 수 있어요. 입력 신호의 자기상관성 함수, 출력 신호의 자기상관성 함수. 입력 신호가 FT라고 하고 출력 신호가 XT라고 그러면 자기상관성 함수는 RFF, 이건 RXX. 그 두 입출력 신호의 자기상관성 함수들의 후리에 트랜스폼을 구하면은 입력과 출력의 파워 스펙트럼 밀도 함수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입력 함수의 파워 스펙트럼 밀도 함수가 요게 되고요. 출력 신호의 파워 밀도 함수가 이렇게 되면 그거의 루트를 취하면은 전달 함수의 절대값이 구해질 수 있다고 그랬죠. 앞에 문제에서.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어요. 일자유도가 된다면. 자,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진동계를 일자유도로 모델링 했을 때 이 진동계의 질량, 강성, 감소의 상수값을 구할 수 있는데, 먼저 강성값은 요 함수에다가 이렇게 구한 함수에다가 오메가 값을 틸다 값을 0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다 0이 되면 요거 0 돼 버리고 요 k의 자성이니까 루트 취하면 k분의 1이 되죠. 그래서 H0은 k분의 1이다 하는 관계식으로부터 k는 H0분의 1이다. H0은 요 관계식에서 구한 거고요. 그리고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맥시멈 일자유도가 됐을 때 이렇게 맥시멈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떨어지게 되는데, 이 맥시멈이 발생하는 위치, 그걸 오메가 맥시멈을 하고 그때 전달함수 최대값을 H 맥시멈이라고 하면, H 맥시멈 값은 여러분이 앞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2제타 곱하기 루트 1마이너스 제타 자승분의 1에서 동확장 그 B의 최대값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의 정적 응답이 K분의 1이 되니까요. 그래서 요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H 맥시멈 값도 알고 K분의 1은 K 값은 앞에서 구했으니까 결국 거기서부터 제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 맥시멈은 어디서 구해진다 그러면 루트 1마이너스 2제타 자승에다가 내처럼 프리퀀시 구한 위치가 바로 맥시멈 값이 발생하는 그 프리퀀시라고 그랬죠. 제타를 구하고 나면 우리가 오메가 맥시멈도 알면은 오메가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K 값과 제타 값, 오메가 값을 알게 되면 K 값과 오메가 값으로부터 M 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M 값과 K 값을 알면 이제는 제타 값을 더해서 C 값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 우리가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를 갖다가 계측할 수 있으면은 그 진동계를 일자유도로 모델링했을 때의 질량과 강성과 감쇄 상수 값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과 출력 신호를 계측을 해서 우리가 이런 전달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구했다. 그랬을 때 이 진동계의 질량 감쇄 상수 강성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주어졌다면 이 전달 함수에서 이 오메가 틀리다가 0이면은 0일 때의 값이 여기 0.05가 되겠죠. K분의 1이 0.05다. 따라서 K는 20Nm/m다 하는 게 되겠고요. 요게 이 전달 함수의 맥시멈 값이 어디서 일어나나 보면 요게 요즘 가로축이 요게 그 대수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 2, 3이죠. 그래서 오메가 틸다 값이 3일 때 맥시멈 값이 어디예요? 요거는 이 y축은 리니어 스케일로 되어 있어요. 맥시멈 값이 0.111이 되죠. h 맥시멈 값이 0.11인데 그것이 k분의 1 곱하기 2제타 루트 1만 제타 자승분의 1이죠. 그래서 요 k는 k분의 1은 0.05니까 요거를 제타 값을 구해보면 0.2337이 구해지고요. 자, 요 오메가 맥시멈 값이 아까 3이라고 그랬죠. 루트 1마이너스 2제타 자승 오메가니까 제타 여기서 구했으니까 그걸 대입하면 오메가 값이 3.179가 됩니다. 그래서 고해진 동수가 3.172고 K가 구해졌으니까 N 값은 오메가 자승분의 K 그래서 이렇게 구해지고요. 그래서 M과 K가 구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2루트 KM에다가 요 제타 값을 구해지게 되면 C 감쇄상수값 2.941 kg/s가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신호 처리를 통해서 입력과 출력 신호가 구해지게 되면은 그걸 이용해서 전달 함수를 구하고 전달 함수로부터 그 진동계의 질량, 강성, 감쇄 값들을 각각 구할 수 있는 이런 절차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달 함수와 관련된 용어들이 있는데요. 일자이도 진동계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랬을 때 이 진동계의 좌우 변을 라프라스 변환을 하게 됐을 때 x의 변화는 라지 xs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면 x의 라프라스 변환이죠. 여기에 x의 변화는 x의 라프라스 변화는 vs라고 표현하고요. 여기 x의 변화는 as라고 했을 때 그리고 우변 ft의 변화는 fs라고 했을 때 이 fs분의 여기 xs 이렇게 한 게 결국은 원래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전달함수 ms 자승 플러스 cs 플러스 k분의 1이 구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receptance transfer functio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receptance transfer function.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힘분의 변이죠. 출력 변이. 그 다음에 힘분의 속도. 이렇게 한 거는 속도는 우리가 변이에다가 s를 곱한 게 속도가 되죠. 그래서 shs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우리가 mobility transfer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힘분의 가속도. 이건 여기다가 한 번 더 미분하면 s 자승이 되죠. 그래서 accelerance transfer f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트랜스퍼 펑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 그냥 트랜스퍼 펑션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 리셉턴스 트랜스퍼 펑션을 얘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각 세 개의 트랜스퍼 펑션의 역수를 우리가 각각 뭐라고 하냐면 동강성, 임피던스, 그리고 명시 질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다이내믹 스티프니스 영어로는 임피던스는 그냥 임피던스고요. 명시 질량은 영어로는 apparent mass.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기 F분의 A분의 F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결과가 여기 질량이 있다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의 트랜스퍼 펑션이 힘의 트랜스퍼 펑션하고 같아지니까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런 관계가 되는데 이거는 S도메인에서 값이기 때문에 이걸 명시 질량이라고 그러는 거죠. 힘 곱하기 여기에 임피던스는 감쇄상수 곱하기 속도 한 게 힘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임피던스 감쇄상수와 관련된 임피던스
다이내믹 그 어떤 댐핑 컨스탄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힘 곱하기 요거는 변이였는데 그게 강성 K하고 힘은 강성 곱하기 변이.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동강성 다이내믹 스티프니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동강성이고요. 동강성. MS 자승 플러스 CS 플러스 K는 동강성이고 그거의 역수는 전달함수가 되는 겁니다. 리셉턴스 트랜스퍼 펑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 등장하는 그 용어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안정성 관련돼서 신호의 안정성 관련된 용어들이 좀 여러 가지가 등장하는데 여기 좀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정적이다, 영어로 스테이블하다, 동적 반응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의미는 그 동적 응답 XT가 절대값이 어떤 일정한 상수값보다 이 상수값이 커도 상관없지만 모든 시간에 대해서 같거나 작다. 그러니까 결코 무한대로 안 간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안정적이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용어로 수렴 안정적이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asymptotically stabl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동적 반응이 시간이 흐르면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해 갈 때, 그때 그 값을 갖다가 우리가 수렴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입출력 안정적, 이거는 bounded input, bounded outpu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입력과 출력이 둘 다 bounded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떠한 초기 조건을 갖더라도 입력과 출력이 모두 제한된 값을 가질 때 입출력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언뜻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입력이 바운디드 되면 출력은 당연히 바운디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감쇄가 없고 가진력이 고해진동과 같은 주파수를 갖게 되면은 입력이 제한된 값을 갖더라도 공진으로 인해서 출력이 발산하게 되죠. 그래서 입력이 바운디드 되더라도 출력이 바운디드 되지 않는 이런 시스템은 입출력 안정적이 아닌 시스템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라그랑지 안정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라그랑지 스테이블이라는데 입력에 대해서 제한된 값이라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초기 조건에 대해서도 출력이 제한된 값을 갖게 될 때 이때 이러한 시스템을 라그랑지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그 역진작에 대한 것을 방정식을 세웠었죠. 그 방정식의 형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항을 왼쪽으로 넘겨서도 그 방정식을 기술할 수 있겠지만 이 오른쪽에 요거를 그대로 오른쪽에 남겨두게 되면 이거를 중력에 의한 입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중력에 의한 입력. 그리고 요거는 요 좌우에 달려있는 스프링에 의한 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에 대한 입력이 이 세타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건 무한대로 가겠죠. 무한대로 가겠죠. 그렇더라 하더라도 이거 그러니까 입력이 무한대로 갈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초기 조건이 주어졌을 때 초기 조건이 어떤 조건으로 주어지더라도 이 결과는 이 KL이 EMG보다 크기만 하면은 얘의 리스폰스는 결코 무한대로 안 가죠. 제한된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라그랑지 안정적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성 관련돼서 이런 그 다양한 용어들이 존재하는데 그 용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게 필요해서 그래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상 우리가 일반 가진에 의한 진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7장까지 일자유도 시스템에 대해서 1장, 2장, 3장 내용들을 모두 마친 내용이 되겠고요. 강의를 마쳤고 중간고사가 8주차에 이루어지고 이게 끝나게 되면은 9주차부터 다자유도 진동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자유도 진동계가 되면은 자유도가 이자유도 이상인 시스템에 대해서 앞에서 1자유도 진동계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모드라는 것이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드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다루게 되겠고요. 다자유도 진동계가 되면은 자유도 수만큼의 고유 진동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 9주차 강의에서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